고요한 아침 햇살이 낡은 목재 마루 위로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었고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박서연 여사는 남편 강지훈의 흑백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그의 세 번째 기일이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보,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서연은 마른 손으로 사진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처럼 낮고 차분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다 거짓말인가 봐요.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낯설고 허전해요. 민혁이랑 수진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 잘 커져서 고맙다고 생각하겠죠.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 넓은 집에서 그녀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벽에 걸린 추억과 사진 속 남편의 미소뿐이었다.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청춘, 사랑, 그리고 남편과 함께한 모든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삶의 증거였다. 현관 옆에는 아이들의 키를 재던 희미한 연필 자국이, 부엌 벽에는 냄비 자국이, 그리고 남편이 직접 가꾸던 작은 정원에는 아직도 그가 심은 모과나무가 꿋꿋이 서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자식들이 온 것이라 짐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강민혁과 딸 강수진이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서 있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혁이 과장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엄마, 기일인데 아침부터 너무 처져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속상해하실 거예요. 수진이 오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서연의 팔을 다정하게 감쌌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아이의 등장은 조용했던 집에 갑자기 어색한 활기를 불어넣었다. 서연은 자식들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그들의 지나친 부산스러움에 어딘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하기도 바쁘다던 아이들이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아침은 먹었고 서연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럼요.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이따 아버지 뵈러 가기 전에 같이 먹어요. 수진이 거실 테이블 위에 화려하게 포장된 음식들을 늘어놓으며 말했다. 민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어머니, 이 집은 너무 넓고 낡았어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기도 하고요. 어제는 수진이랑 얘기했을 텐데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정말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집 이야기가 나올 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무슨 소리냐? 수진이 서연의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이 집은 계단도 가파르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잖아요. 엄마 연세에 이런 낡은 집을 관리하시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를 위해 최신식 아파트를 하나 계약 직전까지 알아봤어요. 저희 집이랑 오빠 집 딱 중간에 있어서 매일 찾아뵐 수도 있고요. 아파트라니, 난 이 집이 좋다. 너희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집이야. 마당에 저 모과나무도. 서재의 낡은 책상도 다 네 아버지가 아끼던 것들인데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언제까지 추억에만 잠겨 사실 거예요. 추억은 마음에 담는 거지. 낡은 집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불효자식이라 어머니 고생하시는 걸 더는 못 보겠어서 그래요. 그 집 팔고 남는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편안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병원 가실 일도 많을 텐데. 현금이 있는 게 훨씬 낫죠? 맞아요. 엄마. 그리고 새 아파트는 보안도 철저하고 난방도 잘 되고 주변에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시기에도 좋아요. 저희가 이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몸만 편하게 옮기시면 돼요.
수진이 거들었다. 아이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낭독하는 연극 배우 같았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서연을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자식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걱정으로 가득 찬 표정. 진심 어린 눈빛.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조바심 혹은 욕망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고 죽어서도 네 아버지 곁으로 갈 때까지 여기서 살 거다. 순간 민혁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짜증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효도예요. 수지는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엄마, 저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네, 자식들의 애원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리는 것은 아닐까.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나를 위하는데 낡은 집에 대한 내 미련 때문에 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자식들의 행복이 곧 그녀의 행복이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 창밖으로 남편이 심은 모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개를 젓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아 자신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두 자식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생각 좀 해보마. 그 한마디에 민혁과 수진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안도와 승리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평생 그들을 지켜본 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정말요. 어머니 역시 저희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민혁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뵈러 가요. 가서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잘 모실 건지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자고요. 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재촉했다. 그들의 서두름이 다시 한번 서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자식들 마음을 의심해서야 쓰나.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나올 채비를 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3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겠죠?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위하는데 내가 아이들 뜻을 따라주는 게 맞는 거겠죠? 당신도 그걸 바라실 거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인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강민혁의 검은색 세단은 익숙한 시내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접어들었다.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한 침묵과 억지로 띄운 대화가 불편하게 뒤섞여 있었다. 박서연 여사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남편의 납골당으로 가는 길은 10년 넘게 다녀서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그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니, 피곤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조수석에 앉은 수진이 백미러로 서연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아니다. 괜찮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면서도 아침에 있었던 집 문제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다. 그들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자책감과 아이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미묘한 승리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운전대를 잡은 민혁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쾌활한 척 말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버지 뵈러 가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가만히 끄덕였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차가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가야 할 지점을 막 지났을 때였다. 민혁은 당연히 빠져나갈 것이라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다. 민혁아, 길을 잘못 든 것 아니냐,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서연이 의아해서 물었다. 민혁은 백미러로 서연을 한번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 어머니, 이쪽으로 가면 새로 뚫린 길이 있어요. 거기가 훨씬 빠르고 차도 안 막혀요. 제가 얼마 전에 답사까지 해봤다니까요. 새로 뚫린 길 서연은 금시초문이었다. 남편의 기일마다 이 길을 오갔지만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수진이 곧바로 오빠를 거들었다. 맞아. 엄마, 그 길 경치도 엄청 좋대. 괜히 막히는 길로 고생할 필요 없잖아. 아이들의 태연한 대답에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내가 모르는 길이 생겼을 수도 있지.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차는 점점 더 낯선 풍경 속으로 들어갔다. 왕복 8차선의 넓은 고속도로는 어느새 사라지고 구불구불한 2차선 국도가 나타났다. 주변에는 듬성듬성 낡은 농가와 앙상한 겨울나무들만 보일 뿐 오가는 차량도 거의 없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다른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차의 단조로운 진동과 아침 일찍부터 서두른 탓에 쌓인 피로가 서서히 그녀의 눈꺼풀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웅걸거리는 소음처럼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잠깐만. 아주 잠깐만. 그녀는 머리를 창문에 기댄 채 스르르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은 짙고 축축한 안개 속에 서 있었다. 사방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한기의 어린 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 안개의 저편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강지훈, 그녀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사진 속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는 평소 입던 단정한 양복이 아닌 흑투성이의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그녀에게 달려왔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안개에 막힌 듯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다급함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당신, 여긴 어떻게 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할 때 지훈이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양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여보? 오지마든 제발 오지마. 그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돌아가, 제발. 당장 돌아가.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의 표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직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납골당에 당신 보러 가는 길이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서연이 울부짖으며 되물었다.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 끝은 낭떠러지야. 제발 내 말 들어, 민혁이랑 수진이. 그놈들 말 믿으면 안 돼. 당장 차를 돌리라고 해. 어서. 남편의 절박한 외침이 그녀의 귓가를 찢는 듯 울리는 순간. 어머니, 어머니. 서연은 심장이 철렁하며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 안의 익숙한 천장과 걱정스럽게 자신을 흔드는 수진의 얼굴이었다. 엄마, 괜찮아. 악몽 꿨어.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꿈, 그저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남편의 차가운 손길, 절박한 눈빛, 귀청을 때리던 목소리가 바로 곁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홀린 듯 창밖을 보았다. 차는 여전히 인적 드문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길 양옆으로는 잡초가 무성한 논밭과 야트막한 산이 이어질 뿐 민가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경고가 뇌리에서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그 길이 아니야. 그 끝은 낭떠러지야.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차 돌려. 서연이 잠이 덜 깬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하던 민혁이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 차 돌리라고 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였다. 당장 차 돌려서 집으로 가. 수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 왜 그래? 무서운 꿈 꿔서 그래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한 20분만 더 가면 돼. 싫다. 당장 돌아가. 어서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단호했다.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미간에 짜증이 섞인 주름이 잡혔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겨우 설득해서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냥 꿈이에요. 꿈? 꿈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나타나셨어.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당장 돌아가라고 하셨단 말이다. 서연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이성과 논리를 따질 경황이 없었다. 남편의 그 절박한 얼굴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 순간 민혁과 수진이 짧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미세한 변화를 본 서연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나이 드시더니 이상한 고집만 드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꿈에 나타나요? 민혁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거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더 이상 상냥하고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은 없었다.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러나 슬픔이나 상처보다 더 큰 것은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한 확신이었다. 돌리지 않으면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거다. 서연이 차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기겁하며 외쳤다. 민혁은 욕설을 내뱉을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이 외진 길에서 어머니와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은 듯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그는 거칠게 핸들을 꺾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좁은 길에서 힘겹게 유턴했다. 차는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겁고 적대적인 침묵이 세 사람을 짓눌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쁘게 뛴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꿈속 남편의 얼굴과 방금 전 아이들의 차가운 얼굴이 겹쳐지며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아침에 가졌던 작은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자식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을 지배했던 냉랭한 침묵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침내 터져버릴 준비가 된 화산처럼 부풀어 올랐다. 강민혁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던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민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존경심을 담으려 애쓰지 않았다. 노골적인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다. 저희가 어머니 편하자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오늘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망쳐놓으셨어요? 모든 걸 끝낸다는 그의 말이 박서연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엇을 끝낸다는 것인가? 아버지의 길에 납골당해 가는 것을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수진 역시 더 이상 상냥한 딸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그냥 꿈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그 길에 있던 몇 안 되는 차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못 보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서연은 자식들의 변해버린 태도에 순간 말을 잃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편안한 노후를 약속하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리는 낯선 두 사람이었다. 그건 그냥 꿈이 아니었다. 내 아버지의 절규였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민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요, 어머니? 나이가 드시니 이제 현실하고 꿈도 구분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봐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옆에서 모시겠다는 거 뭐 아니에요. 이제 제발 저희 말 좀 들으세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고 저희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자식들의 말은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늙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현실과 꿈도 구분 못하는 노인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런 존재였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하는 척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사실은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취급하며 통제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슬픔 밑바닥에서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가거라. 서연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민혁과 수진이 동시에 되물었다. 둘 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서연은 소파에 앉아 등을 돌린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화내실 입장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혁이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너희 문제나 신경 써. 어서 나가.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민혁과 수지는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잠시 서로 눈치를 보던 그들은 지금 더 압박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댔는지 마지못해 현관으로 향했다.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때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민혁이 문을 닫기 전 가시 돋친 말을 남겼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서둘러 오빠를 따라 나갔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넓은 집안에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아침에 그 평화로운 정적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배신감과 상처, 그리고 끔찍한 의심으로 가득 찬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사진이 있는 탁자 앞으로 갔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보셨죠? 저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저 아이들의 탐욕을. 그 거짓된 효심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필사적으로 복기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오늘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조각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근 몇 달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던 아이들의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떠올랐다. 민혁의 잦은 전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 시작했지만 항상 끝은 돈 이야기였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마지막 투자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대박이 나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금방 갚을게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몇 번 들어주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수진의 이상한 호의,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딸이 최근 부쩍 자주 찾아왔다. 값비싼 옷과 가방을 선물하며 환심을 사려 했었다. 엄마, 이런 것도 좀 입고 꾸미고 사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효심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 일종의 뇌물이었다. 그리고 집을 팔라는 비정상적인 압박. 그들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다. 늙은 어머니의 안전과 편의. 하지만 그 집요함은 도를 넘어섰다. 서연의 추억과 애착을 낡은 고집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그들에게 이 집은 어머니의 삶이 아닌 그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일 뿐이었다. 오늘의 기이한 외출은 그 모든 의심의 정점이었다. 익숙한 길을 버리고 택한 인적 드문 도로,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던 그들의 계획.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납골당은 핑계였을 뿐 그들은 다른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려 했던 것일까? 깊은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세상에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약탈자들이었다.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이 삶의 터전, 그들의 역사를 지키는 문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마음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제는 싸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법도, 돈의 흐름도 모르는 늙은 여자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영철,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퇴직한 형사, 의롭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며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는 뚝심 있는 남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세 사람은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다. 남편이 죽은 후로는 명절 때나 가끔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서연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서재로 들어간 그녀는 낡은 전화번호부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떨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김영철의 이름을 찾았다. 수화기를 드는 그녀의 손에서는 힘이 느껴졌다. 이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전화가 아니었다. 반격을 시작하기 위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4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묵직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 박서연입니다. 지훈 씨 아내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반대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화답했다. 아, 재수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어요. 명절 때 연락드린다는 게 바빠서 그만. 김영철이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김서방님,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을 노련한 전직 형사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하게 바뀌었다. 네, 재수씨. 집에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죠? 목소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혹시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힘든 일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김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잠시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골을 짓누르던 공포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영철이 도착하기까지의 30분은 그녀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무언가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고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2층 복도 끝에 있는 민혁의 방으로 향했다.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한 후로는 거의 창고처럼 쓰이는 방이었다. 문을 열자 희미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방 안에는 민혁이 학창시절에 쓰던 책상과 침대, 그리고 구석에 대충 쌓아놓은 계절, 지난 옷가지와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방은 아들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낡은 우등상 상장들이 자랑스럽게 붙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언제 다녀갔는지 모를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뒹굴고 있었다. 서연은 착잡한 심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총명하고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졸업앨범,
낡은 편지들, 말라붙은 필기구들만 가득했다. 옷장 안을 뒤졌다. 유행 지난 옷가지들 뿐이었다. 침대 밑을 살폈지만 두꺼운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였다. 그녀의 눈에 낡은 책장 한 구석이 들어왔다. 다른 곳과는 달리 그 부분만 유독 먼지가 적게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그곳의 책들을 만진 것처럼.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책장의 책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두꺼운 백과사전 몇 권을 드러내자. 책장 뒤편에 벽지가 살짝 뜯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벽지를 떼어냈다. 안에는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 속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각기 다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이름이 찍힌 대출 서류들, 상환 날짜가 한참 지나 새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장이라고 찍힌 우편물들, 그리고 가장 그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강남 파이낸셜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에서 보낸 차용증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민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지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원금보다 훨씬 큰 액수의 이자가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연대보증인란에는 딸 수진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이들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위험한 사채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돈을 갚기 위해 그들은 어머니의 집을, 그녀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혁이었다. 무언가를 잊고 다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이 서류들을 들킨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쑤셔 넣고 비밀 공간에 집어넣었다. 책을 제자리에 아무렇게나 꽂아놓고 뜯어진 벽지를 대충 붙였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의 낡은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옷장 안에서 그녀는 숨을 죽였다. 낡은 옷가지에서 나는 조명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왕! 민혁이 자신의 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는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는 듯했다. 책상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어디 둔 거야? 그 인감도장이 없으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옷장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다? 아니, 아직 그 영감탱이가 오늘 갑자기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일이 꼬였어. 꿈에서 아버지가 나왔다나 뭐라나. 미친 소리를 짓거리면서 아들은 어머니를 그 영감탱이라고 불렀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거의 다 됐으니까 그 집만 팔면 당신들 돈 갚고도 남아. 내가 내일 다시 한번 몰아붙일 거야. 어떻게든 구슬리든 협박을 하든 해서 내일 중으로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테니까.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협박.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저녁까지 꼭 해결할게. 그러니까 사무실에는 찾아오지 마. 그래. 인감도장만 찾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절반은 끝난 거니까. 끊어. 민혁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추더니 그 밑에 붙여놓은 작은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찾아냈다.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그는 미처 방을 정리할 생각도 못하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한번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에야 서연은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옷장에서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의심도, 추측도 아니었다. 이것은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녀가 배신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김영철이 도착한 것이다. 구원의 종소리처럼, 혹은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박서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은 노인이 서 있었다. 김영철,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형사. 그의 날카로운 눈은 서연의 헬쑥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가를 보자마자 걱정으로 가득 찼다. 재수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인사는 생략되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파악한 것이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습관처럼 차를 내오려 부엌으로 향했지만 김영철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만류했다. 차는 나중에 마십시다. 우선 앉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마지못해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치심과 배신감, 공포가 뒤엉켜 목구멍을 꽉 막는 것 같았다. 그녀가 한참을 망설이자 김영철은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그 침묵의 배려 속에서 서연은 간신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오늘이 지훈 씨 3번째 기일이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방문부터 시작해서 집을 팔라고 성화였던 일, 이상할 정도로 서두르던 태도까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리고 문제의 차 안에서의 일, 낯선 길로 접어들었던 것과 죽은 남편이 나타났던 그 끔찍하고도 생생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혹시 그가 자신을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지만 그녀는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했다. 그이가? 지훈 씨가 절규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당장 돌아가라고. 김영철은 미동도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이나 조소가 아닌 극도의 심각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서연은 꿈에서 깬 후 아이들과의 실랑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폭발한 그들의 분노와 경멸 어린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들의 방에서 찾아낸 서류 봉투를 김영철의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이걸 발견했어요. 민혁이 방에서요. 김영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천천히 확인했다. 그의 미간이 점점 깊게 패였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온 독촉장과 특히 강남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이 찍힌 차용증을 볼 때 그의 입에서 나직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놈들 아주 악질 중에 악질들입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사람 피를 말리는 흡혈귀 같은 놈들이에요. 그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친구의 아내를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 피해자를 마주한 베테랑 형사의 눈빛이었다. 재수 씨,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든지 그 정확한 동기와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서연은 자신이 옷장 안에 숨어서 엿들었던 민혁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대화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되살려내어 김영철에게 전달했다. 그 영감탱이, 협박, 인감도장만 찍으면 끝이라는 말들을 전할 때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영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무서운 분노를 사귀는 듯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지훈이가 봤다면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봤다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연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재수 씨,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죽은 지훈이를 대신해서라도 제가 재수 씨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것만 같았던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았다. 김영철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듯했다. 그는 서연에게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민혁이가 사업 이야기를 꺼낸 게 언제부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하던가요? 최근에 재수 씨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고? 언제쯤이었습니까? 그 인감도장.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집을 판다고 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가져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오늘 그놈들이 재수 씨를 데려가려던 그 낯선 길, 대략적인 위치나 주변에 보였던 특징 같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서연은 그의 질문에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상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단편적인 기억 조각들이 김영철의 노련한 분석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가고 있었다. 김영철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중요한 내용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다. 재수 씨,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꾼악몽 때문에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척. 그래서 잠시 변덕을 부린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놈들이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하셔야 합니다. 재수 씨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놈들이 다시 집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지도 거절하지도 마시고 그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만 하십시오.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덧붙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서류에도 절대 도장을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명심할게요. 김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믿을 만한 후배 녀석들에게 연락해서 민혁이와 수진이의 재정 상태, 저 강남 파이낸셜이라는 놈들의 정체, 그리고 오늘 그놈들이 가려던 길이 어디였는지 전부 다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최대한 평소처럼 지내고 계십시오. 제가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현관을 나설 때 서연은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김영철이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서연은 남편의 사진 앞으로 다가가 굳은 의지가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나 이 집을 꼭 지켜낼게요.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저 어리석은 아이들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김영철이 떠난 후 며칠 동안 박서연 여사의 집은 숨막히는 연극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조언에 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처받은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연기했다.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혁의 목소리는 거짓된 상냥함과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다. 그냥 며칠 악몽에 시달려서 마음이 심란할 뿐이다.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다오. 서연은 미리 연습한 대로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저희가 다 엄마 좋으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수지는 옆에서 부드럽게 채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계산적인 조바심이 번득이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옷장 안에서 들었던 아들의 잔인한 목소리와 서류 봉투의 차가운 감촉을 떠올리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의 위선적인 효도를 묵묵히 받아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김영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심각했다. 재수씨, 접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다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30분 후, 김영철은 굳은 얼굴로 서연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펼쳐 보인 진실은 서연이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했다. 우선 민혁이 빚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이 입을 열었다. 사업 자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곧 걷잡을 수 없이 액수가 커졌습니다. 제1금융권, 저축은행을 거쳐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더군요. 저희가 파악한 총빚 액수만 해도 이 집을 팔아도 다 갚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빚의 규모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수진이 역시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보증을 섰을 뿐만 아니라 민혁이가 재수 씨에게서 타낸 돈의 일부를 받아 자신의 사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써왔습니다. 최근 재수 씨에게 선물했던 고가의 물건들도 전부 재수 씨 돈으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은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잔인한 진실을 꺼내놓았다. 재수 씨, 기일날 아침. 그놈들이 재수 씨를 데려가려던 곳은 납골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한 장 펼쳤다. 그들이 갔던 낯선 국도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더 가면 인적이 완전히 끊긴 상이슬기 나옵니다. 제 후배가 확인해보니 그곳에 무허가 법률 브로커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로 상속 문제나 재산 증여를 편법으로 처리해주는 악질적인 녀석이죠.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서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놈들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재수 씨를 그곳으로 데려가 고립된 상황에서 위협과 회유를 동원해 모든 재산에 대한 증여, 계약서와 위임장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던 겁니다. 어쩌면 그 사채업자 놈들까지 동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철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서류 절차가 끝나면 그들은 재수 씨를 곧바로 이곳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요양원 팸플릿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요양원은 누가 봐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수도에서 2시간은 좋게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시설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외부와 연락도 쉽지 않은 곳이죠. 재수 씨를 그곳에 사실상 유기하고 그 사이 집과 남은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빚을 갚고 도망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서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끔찍한 범죄 계획이었다. 김영철은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재수 씨, 그리고 만약 그날 재수 씨가 그 꿈을 꾸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지역 신문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속보, 국도서 관광버스 화물차 정면 충돌, 최소 5명 사망, 20여 명 중경상. 기억나십니까? 그 낯선 국도. 그날 오전 11시경 재수 씨가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던 그 시간 직후입니다. 재수 씨가 탔던 차가 계속 그 길을 갔더라면 지나쳤을 바로 그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관광버스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뇌리에는 꿈속 남편의 절박했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오지마. 그 끝은 낭떠러지야. 남편이 말했던 낭떠러지는 비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죽음 혹은 그보다 더한 비극에 대한 경고였다.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죽은 남편이 시공을 넘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다. 끔찍한 진실의 무게와 기적 같은 구원의 감격이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아이들의 배신에 대한 공포와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동시에 눈물로 터져 나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김영철은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서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과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김영철은 그녀의 변화를 읽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제 놈들이 다시 움직일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수 씨. 그의 질문은 서연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이 선 목소리로 대답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저녁. 김영철이 돌아가고 차에 1시간도 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리고 강민혁과 강수진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짓된 미소나 가식적인 걱정의 표정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가면마저 벗어던진 탐욕과 조급함에 찌든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민혁은 손에 서류 뭉치와 인주를 들고 있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것들을 거칠게 내려놓이도우며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어머니, 더는 못 기다립니다. 오늘 여기서 끝을 봐야겠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로 들어와 서연의 퇴로를 막듯 소파 뒤편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평생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두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는 사냥꾼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늘의 박서연은 더 이상 며칠 전에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았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태연하게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깊어서 오히려 민혁과 수진이 순간적으로 당황할 정도였다. 끝을 보다니 무엇을 말이냐? 서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어머니의 예상 밖의 평온함에 잠시 말을 더듬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거요, 이 집 매매 계약서랑 어머니 재산 위임장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지긋지긋한 일들 다 끝낼 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일 서연이 되물었다. 내 집을 팔고 내 모든 걸 너희에게 넘겨주는 게 너희에게는 지긋지긋한 일을 끝내는 방법이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비꼼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엄마, 지금 말장난할 때 아니에요. 저희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너희들이 아니더냐.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평소와 다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내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민혁과 수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테이블 위 서류 뭉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면 너희는 나를 어디로 보낼 생각이었지? 경치 좋은 새 아파트 아니면 경기도 외곽에 있다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요양원이었더냐. 그 한마디에 민혁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사실을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단어 하나하나에 분노와 배신감이 실려 있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웃기지 마라. 내 놈이 지난 2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수억 원을 날린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여동생은 그 빚에 연대 보증을 서고 내가 내 놈에게 건네준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며 사치를 부렸지. 안 그러냐? 그녀는 이제 아들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죄를 꿰뚫어보는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기일날 아침,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했지? 납골 땅 아니? 산속에 있는 무허가 법률사무소였겠지. 나를 그곳에 고립시켜 놓고 사채업자 놈들과 함께 나를 협박해서 이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셈이었겠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민혁과 수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선 기분이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떻게 그걸... 민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아느냐고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하늘이 도왔다. 너희 아버지가 도왔어. 너희 같은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에게서 이 어미를 구하려고.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나를 찾아왔던 게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놓인 탁자 쪽으로 걸어갔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다.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자식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지. 그런 아버지를 기리는 날 너희는 아비를 팔아 제 어미의 재산을 강탈하고 어미를 내다 버릴 계획을 세웠어.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혁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래 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그가 소리쳤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 와서 못할 게 뭐가 있어. 도장 찍어. 당장 찍으라고. 민혁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벌컥 거실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김영철과 함께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민혁의 양팔을 순식간에 붙잡아 뒤로 꺾었다. 으악, 누구야? 당신들 민혁이 발버둥치며 외쳤다. 김영철은 민혁의 앞에 차갑게 서서 말했다. 강민혁, 강수진, 당신들을 사기 및 존속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분들은 제 후배 형사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대로 처리될 겁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민혁은 형사들의 손에 무력하게 제압되었고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할 뿐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울음소리였다. 서연은 그 처참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나 승리감이 아닌 깊고 처절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들은 그녀의 아들이고 딸이었다. 그녀의 인생 전부였다.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던 민혁이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며 증오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끝까지 당신 고집만 안 부렸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그 마지막 말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그 모습에 서연은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연민마저 거두었다. 김영철은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재수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아니, 그녀의 인생 한 부분이 끝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이 남았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은 싹트는 법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한번 홀로 서야 했다. 아이들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간 후 집 안에는 거대한 공허만이 남았다. 방금 전에 격렬했던 대립과 절규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고요했다. 박서연 여사는 남편의 사진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김영철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참 만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한 피로감에 잠겨 있었다. 우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겁니다. 김영철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증거가 명백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수 씨는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셔야 하고요. 피해자,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식들을 고소한 어머니, 세상의 손가락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김영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법의 잣대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민혁은 사기미수, 존속 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진 역시 공모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결국 그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변호사는 서연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 아이들은 죗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둘째는 어머니인 서연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채권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 그렇게 되면 정상 참작이 되어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님, 변호사가 물었다. 서연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텅 빈 집 안을 서성였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다. 천사같이 웃고 있는 갓난아기 시절의 민혁,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어린 수진. 사진 속 아이들은 지금의 그 괴물 같은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아이들을 그냥 이대로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연은 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책임한 용서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을 것이다. 결심이 섰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뜻을 전했다. 그것은 처벌도 용서도 아닌 제3의 길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았다. 며칠 만에 본 민혁과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탐욕이 사라지고 구치소 생활에 찌든 피로와 미래에 대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희에게 내릴 내 마지막 처분이다. 잘 듣도록 해라. 아이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첫째, 이 집은 팔지 않는다.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곳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의 역사이자 너희들의 뿌리다. 너희는 이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둘째, 너희의 빚 문제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너희가 사업을 하다 진 합법적인 빚은 내가 가진 작은 밭을 팔아 갚아주겠다. 어미로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순간 민혁과 수진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단번에 꺾어버렸다. 하지만 도박빚은 단 한 푼도 갚아주지 않겠다. 그 돈은 내 놈이 피땀 흘려번 돈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을 돈이다. 그것은 네가 저지른 죄악이고 네 남은 인생을 걸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이다. 민혁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셋째, 내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를 취하 하는 조건이다. 서연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민혁이 너는 당장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성실하게 치료에 임해야 한다. 수진이 너는 과소비를 고치기 위한 재무상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둘은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어떠한 상속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에 지금 서명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녀가 내민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감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통보였다. 그것은 무책임한 구원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갱생의 길이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혁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그의 남은 자존심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감옥의 차가운 철창과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그들 앞으로 내밀었다. 아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 법적인 효력을 지닌 그 문서들은 그들이 어머니에게 기생했던 과거와의 공식적인 단절을 의미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를, 그 지독한 책임감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낸 것이다. 그녀는 자식들을 파괴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냉검한 현실로 돌려보냈을 뿐이다.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법률사무소에서의 폭풍 같았던 날이 지나간 후 박서연 여사의 집에는 낯선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의 발길이 끊긴 집은 때때로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공허함은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자유의 공간이었다. 그녀의 삶은 김영철과 변호사의 도움 아래 차분히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약속대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두었던 작은 밭을 처분했다. 변호사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합법적인 채무를 정리했고 민혁의 도박 빚을 만들어낸 사채업자들과도 접촉했다. 물론 원금을 갚아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모든 지원을 끊었고 아들 스스로가 평생에 걸쳐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채권자들은 더 이상 서연을 괴롭힐 수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강민혁 한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혹독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는 값비싼 양복과 외제차, 강남의 오피스텔을 모두 처분하고 도시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한때에 손에 서류와 펜을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세하던 그는 이제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자신의 어리석음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지 아니면 차마 용서를 빌 염치조차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길은 고독하고 원망스러운 참회의 길이었다. 반면 강수진은 참회의 길을 택했다. 그녀는 변호사가 지정해준 재무상담센터에 등록해 자신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교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짧은 안부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존재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머니의 세상에 남겨두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집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놓고 갔다. 서연이 나가보니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담근 듯한 소박한 밑반찬 몇 가지가 들어있었다. 값비싼 명품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첫 번째 속죄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그 반찬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에게 고맙다는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 먼 이야기였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다. 서연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박서연이라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때였다. 첫 번째 변화는 경제적 독립이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해왔다. 이제 그녀는 김영철의 소개로 만난 믿을 만한 재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통장을 정리하고 예산을 짜고 작은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은행에 가서 직접 업무를 보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것처럼 신선한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두 번째 변화는 세상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동네 주민센터에 등록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시니어 합창단과 텃밭 가꾸기 교실에 등록했다. 합창단에 처음 간 날, 그녀는 수십 명의 낯선 노인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목소리를 떨어야 했다. 하지만 다정한 지휘자의 격려와 옆자리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 다 함께 서툰 목소리로 옛 가요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음악은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텃밭 가꾸기 교실은 더욱 큰 기쁨을 주었다. 남편이 떠난 후 황무지처럼 버려두었던 마당 한 구석을 그녀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일구기 시작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그녀의 손길 아래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푸른 잎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잊고 있던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가꾸는 일과도 같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남편과 사별한 아픔을 공유하기도 하고 자식 자랑인지 넋두리인지 모를 수다를 떨기도 했다. 그들은 그녀를 민혁이 엄마가 아닌 서연 씨라고 불러주었다. 그 평범한 호칭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한 명의 온전한 개인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서연은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근교로 소풍을 갔다. 울긋불긋한 단풍 아래서 직접 싸운 도시락을 나눠 먹고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한 친구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모두가 함께 따라 불렀다. 그 순간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일 무렵 서연은 자신이 가꾼 작은 텃밭 앞에 섰다. 상추와 깨잎이 제법 자라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잡초 몇 개를 뽑아냈다. 집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다.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차린 저녁상이었다. 그녀는 고요한 집과 정성껏 가꾼 텃밭, 그리고 내일 아침 함께 노래 부를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절반은 변한다는 시간 속에서 박서연 여사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상처와 배신의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그녀가 직접 가꾼 정원에서 풍겨오는 흙 냄새와 꽃향기가 가득한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의 하루는 분주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주민센터 합창단에 나가 친구들과 목청껏 노래를 불렀고, 주말에는 텃밭 교실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근교로 나들이를 떠났다. 그녀가 키운 상추와 토마토는 동네에서 제법 인기가 좋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궤도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빚의 대부분을 청산했다. 그는 여전히 화려했던 과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몇 년 전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렸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다. 다만 1년에 2번 어머니의 생신과 설날 아침에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왔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십시오. 그 건조한 문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겠지만 서연은 굳이 그 의미를 파고들지 않았다. 그전 너도 건강해라 하고 짧게 답장을 보낼 뿐이었다. 그것이 그들 모자에게 주어진 가장 적절한 거리였다. 강수진과의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값비싼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 대신 엄마와 함께 텃밭에 물을 주거나 집 안청소를 도왔다. 그녀의 아이들, 즉 서연의 손주들은 할머니의 정원에서 뛰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서연은 손주들에게 직접 키운 토마토를 따주며 환하게 웃었다. 수진과 서연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과거에 끔찍했던 사건은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그리고 오늘 남편의 8번째 기일이 돌아왔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흰 국화 한 다발을 샀다. 예전처럼 아이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납골당은 평일 오전이라 한적했다. 그녀는 남편의 유골함이 안치된 작은 칸 앞에 섰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젖은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가져온 국화를 정성스럽게 꽂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이야기가 가슴속에 떠올랐지만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마침내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합창단에서는 내가 제일 고음이 잘 올라간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당신이 들었으면 아주 좋아했을 텐데 내가 키운 상추는 또 얼마나 맛있다고요? 당신도 맛보게 해주고 싶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도 자기들 길을 가고 있어요. 민혁이는 얼마 전에 결혼했대요. 아직 나에게 데려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러겠죠. 수진이는 매주 손주들 데리고 와요.
당신 증손주들이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당신이 봤으면 업고 다니느라 허리 휠 틈도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여보, 고마워요. 5년 전 그날 당신이 나를 또 한 번 구해줬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덕분에 나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답니다. 당신 없이도,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나 박서연이라는 사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법을요. 그러니 이제 하늘에서 아무 걱정 마세요. 나 정말 괜찮아요. 정말로 행복해요. 그녀는 손으로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살아있는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듯. 그 순간 납골 땅의 작은 창문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 한 줌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와 남편의 사진을 환하게 비추었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보내는 따뜻한 응답 같았다. 서연은 남편의 사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평화롭고 충만한 현재를 지나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눈부신 햇살이 길고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